인텔. 한때는 뭐 컴퓨터 이야기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었죠. 거의 반도체 업계의 제왕 같은. 그렇죠. 상징적인 이름이었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 영 다릅니다. 엔비디아나 AMD 이런 경쟁사들이 AI 시대를 이끌면서 막 질주하는데 인텔은 어딘가 좀 힘겨워 보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CEO 리프탄이 인텔의 부활을 위한 거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과연 인텔의 이 야심찬 계획은 뭘까? 또 그 이면의 현실은 어떻고, 이 모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텔은 정말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뒤로 하고 뭐랄까 미래를 향한 생존 싸움을 시작한 셈이죠. 생존 싸움이라? 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계획은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걸 넘어서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케일이 크고 또 위험 부담도 큰 계획입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계획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인텔의 회복 전략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던데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길이 AI로 통하는 그런 형국이죠. 첫 번째 전략부터 보면요. 이건 인텔의 가장 전통적인 영역을 지키는 일종의 수성 전략에 가깝습니다. 수성 전략이요? 네. 인텔의 심장과도 같은 X86 CPU 아키텍처.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데이터 센터 같은 AI 시장의 핵심 고객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랑 고객 기반이 있으니까 일단 집도끼부터 단속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근데 그 집토끼들이 예전만큼 충성스러울까요? 요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경쟁사인 AMD의 약진이 무섭고 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자체 칩을 만들면서 인텔의 텃밭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괜찮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수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텔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략, 그러니까 추격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추격 전략. 현재 AI 시장의 대세는 명백히 GPU, 그래픽 처리 장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인텔은 자체 AI 가속기 칩, 프로그램 예를 들면 가우디 같은 칩으로 이 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후발주자라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높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AI 시대의 주도권을 영영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필사적인 움직임이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그 막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잖아요. 단순히 칩 성능만 좋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이 세 번째 전략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죠.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이야말로 인텔의 위례를 건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승부수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공장 사업을 말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인텔은 자기들이 설계한 칩만 만들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애플, 퀄컴, 심지어 경쟁사인 엔비디아 칩까지 만들어주는 글로벌 반도체 공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특히 그냥 공장이 아니라 미국에 기반을 둔 최첨단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더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지정학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의 TSMC라는 한 회사에서 생산돼요. 90%나요? 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대만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온 거죠. 국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이 특정 지역, 특정 회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국 내에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게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됐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텔은 바로 이 흐름에 정확히 올라탄 거고요. 국가적인 필요와 인텔의 생존 전략이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인텔의 경쟁사인 엔비디아나 기술 투자의 큰 손인 소프트뱅크까지 인텔의 파운드리 예획에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경쟁사가 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이중 전략이죠. 이중 전략이요? 네, 만약에 인텔 파운드리가 성공한다. 그러면 독점 공급사인 TSMC를 견지할 강력한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가격 협상력도 높이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하. 반대로 인텔이 실패하면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경쟁사가 알아서 휘청거려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엔비디아는 손해볼 게 없는 아주 계산적인 베팅을 한 셈이거든요. 와, 정말 그렇네요. 겉으로 보기엔 협력 같은데 그 안에는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경쟁사까지 베팅할 정도로 거대한 사업인데도 정작 CEO 자신은 이 길이 수년에 걸친 험난한 여정이 될 거라고 인정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장밋빛 계획 뒤에 대체 어떤 현실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좀 냉정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인텔이 마주한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생산 능력부터가 문제입니다. 생산 능력이요? 네, CEO와 스스로도 현재 고객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생산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좌절감을 토로할 정도예요. 최첨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당장 들어온 주문 물량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라니 답답하겠네요. 이게 단순히 공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ASML의 최신 EUV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18A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생산 비율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을 위해서는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장비는 1년에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확보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미세 공정의 수율을 안정시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적 과제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수익성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여기에 또 메모리 칩이나 웨이퍼 같은 핵심 부품 가격 상승이라는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외부 환경도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돈입니다. 특히 인텔이 미래를 걸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사업의 끔찍한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끔찍한 수익성이요? 숫자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요.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이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했어요. 6조 원이면 엄청난 매출인데요? 매출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 무려 25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6조 원을 벌어서 3조 4천억 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0%를 훌쩍 넘는다는 건데 이건 칩을 하나 팔 때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45억 달러 매출에 25억 달러 손실이라니.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느라 들어간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도 초기 단계가 이 정도로 처참했나요? 아니면 이건 인텔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1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가니까 초기 적자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경우는 그 정도가 유독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종합반도체 기업 IDM으로 살아오면서 굳어진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높은 비용 체계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TSMC가 수십 년에 걸쳐서 최적화해온 그 생산 효율성이라는 내공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결국 아무리 지정학적 명분이 좋고 18A나 14A 같은 차세대 기술 로드맵이 화려해도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을 주주들이 언제까지 인내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죠.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은 적자투성이에 CEO 스스로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런 명확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인텔의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그 현실과 기대의 괴리. 그게 현재 인텔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장 반응을 분석해보면 투자자들은 현재 재무제표에 적힌 빨간 숫자보다는요, 인텔이라는 이름이 가진 과거의 명성과 미래의 부활 가능성이라는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스토리에 베팅한다. 네, 미국 유일의 최첨단 파운드리라는 비전, 그리고 AI 혁명의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강력한 프리미엄을 붙여준 거죠. 일종의 기대감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버블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인텔 주가는 2027년 예상 수익의 50배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50배요? 네, 이건 통상적인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웬만한 성장주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내년에 조정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있긴 하지만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은 희망이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턴어라운드 계획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나 도달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전부 다 끌어다 쓰고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기사에서도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죠. 지금의 주가에는 리프 부탄 CEO의 계획이 아주 빠르고 순조롭게 성공할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6개월 전 주가가 지금의 절반 이하였을 때가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된 더 합리적인 가격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그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시장이 이제는 성공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거죠. CEO는 이제 막 마라톤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벌써 결승선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만약 계획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거나 수율 개선이 더뎌지거나 대규모 투자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이 뜨거운 기대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인텔을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원대한 비전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리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시장의 기대 심리.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몰락한 제왕 인텔의 부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축, 기존의 CPU 아성을 지키고 새로운 AI 가속기 시장을 추격하며 무엇보다 미국 내 파운드리라는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 뒤에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심각한 수익성 악화라는 냉정한 현실이 버티고 있죠. 그런데도 시장은 마치 성공을 확신이라도 한 듯 이 모든 위험을 뛰어넘는 뜨거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거대 기업의 부활 가능성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들이 제시하는 야심찬 미래 계획과 브랜드가 가진 힘에 얼마나 무게를 둬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냉정한 재무 데이터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또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인텔의 주가는 비전 있는 투자와 막연한 기대감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인의 미래에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